한여름 밤이었다. 옥상 텐트 안은 숨이 막힐 듯 후텁지근했다.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멘트 바닥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얇은 매트 밑으로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눅눅한 공기 속에서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아들 부부와 친정 식구들이 생일 파티를 마무리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설거지하는 물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내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 하룻밤만 재워줘라. 그렇게 부탁했던 내가 지금 아들 집 옥상 텐트에 누워 있다. 발목은 아직도 욱신거렸다. 아침에 과일 상자를 들고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졌을 때부터 계속 그래도 꼭 와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오늘은 아들 생일이니까. 그리고 이 통장을 전해줘야 하니까.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다.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고 테이블 가득한 랍스터와 스테이크는 친정 식구들 차지였다.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옥상이었다. 거기서 주무세요. 밤바람 쐬면 더 시원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요즘 캠핑 유행이잖아요. 엄마라고 덧붙였다. 나는 지금 이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 이 돈을 주면 달라질까? 아니면 더 당연하게 여길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왜 이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정말 달랐다. 아니, 달랐다고 믿고 싶었다. 어머니 아니면 누가 애들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시골을 떠나 이 도시로 올라왔었다. 쌍둥이 손주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는 말을 믿으며 하지만 잠깐은 5년이 되었고 도움은 식모살이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집에서 하룻밤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5년 전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나야.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는 애가 그날따라 숨이 차 있었다. 무슨 일이노? 무슨 일 있나? 엄마, 우리 애들이래. 쌍둥이래.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떨어뜨렸다. 쌍둥이라니. 그래. 진짜? 우리 며느리 괜찮나? 괜찮은데 엄마 그게.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며느리 몸이 안 좋대. 애가 둘이라 병원에서도 조심하래. 그리고 애들 낳고 나면 엄마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당연하지. 진짜? 엄마 고마워. 애들 좀만 크면 바로 내려가셔도 되니까. 어머니 아니면 누가 애들을 믿고 맡기겠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손주라니. 그것도 둘이나.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나.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서울 좀 다녀올게. 우리 며느리 애 낳는다 아이가. 쌍둥이래. 남편은 과수원 일로 한창 바쁜 때였다. 사과 수확이 코앞이었지만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손주 보고 와야지. 애들 좀 크면 금방 내려올 거 아이가. 그래, 잠깐만 다녀올게. 나는 큰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속옷, 양말, 평상복 몇 벌. 그리고 김치랑 반찬도 몇 통 싸서 보낸 가방에 넣었다.
며느리가 산후에 잘 먹어야 할 테니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주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들 닮았을까? 며느리 닮았을까?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며느리는 배가 불러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이고, 괜찮다. 내 며느리 고생이 크네. 많이 힘들제? 네,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 그래. 내가 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개 없었다. 며느리가 요리할 형편이 아니었던 게 보였다. 내가 반찬 좀 만들어 놓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요즘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파서요. 그렇게 시작이었다. 한 달 뒤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아들과 함께 밤새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아들이 분만실에서 나왔다. 엄마, 애들 나왔어. 둘 다 건강돼. 울먹이는 아들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났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쌍둥이는 밤낮이 바뀌어 있었다. 한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 다른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밤 12시, 새벽 2시, 4시, 6시. 시계를 볼 틈도 없이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켰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쉬어도 될까요? 그래, 그래. 내가 몸조리 잘해야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다. 애들 얼굴을 제대로 보는 건 주말뿐이었다. 그나마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거나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다. 엄마, 당분간만 좀 도와줘요. 애들 좀 크면 내려가셔도 되잖아요. 진짜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당분간이 한 달, 2달, 석 달이 되었다. 쌍둥이가 100일을 지나고 돌을 지나면서 나는 어느새 이 집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분유를 탔다.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돌렸다. 며느리는 여전히 몸이 안 좋다며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빨래 바구니 2개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이거 좀 빨아주실 수 있어요? 한 바구니에는 아이들이 싼 똥이 묻은 기저귀가 가득 쌓여 있었다. 다른 바구니에는 수건이며 걸레, 아이들 옷가지가 뒤섞여 있었다. 세탁기 돌리면 안 되나? 아이들 건 손으로 빨아야 깨끗하잖아요. 세탁기로 돌리면 완전히 안 빠져요. 어머니는 손 힘이 좋으시니까 이런 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칭찬인지 시키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나는 욕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시작했다. 똥 묻은 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이 시큰거렸지만 계속 빨았다. 아이들 옷, 수건, 걸레까지. 빨래는 끝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또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다. 이번엔 작은 바구니였다. 어머니, 이것도 부탁드려요. 바구니 안을 보니 며느리 속옷이 가득 들어 있었다. 레이스 달린 것들도 있고 색깔도 알록달록했다. 이건 내가 빨면 안 되나? 이건 세탁기 돌리면 망가져서요. 손빨래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손목이 아파서요. 어머니 거칠한 손이 더 믿음 가요. 나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 속옷을 내가 빨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바구니를 욕실에 두고 나가버렸다.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욕조에 물을 받았다. 손이 시렵고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일하며 거칠어진 내 손은 정말 세긴 했다. 하지만 이런 걸 빨려고 거친 손이 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나면서 일은 더 늘어났다.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다. 쌍둥이 둘을 데리고 아침 9시까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갔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는 요즘 우울해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라며 외출이 잦아졌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건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다. 아침엔 날씨가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 하나만 들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쌍둥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우산이 하나라 애들을 가릴 수가 없었다. 나는 우산을 애들 머리 위에 씌우고 나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집까지 15분. 옷이 다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었다. 신발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발이 질척거렸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고 있었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왜 이렇게 흠뻑 젖으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요즘 날씨도 보고 다니셔야죠. 애들은 괜찮아요? 애들은 안 젖었어. 다행이네요. 어머니,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빨리 씻으세요.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다. 예쁜 디저트와 커피가 놓인 테이블. 나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씻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3년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파전, 김치전, 호박전. 기름이 튀어서 앞치마에도 손등에도 기름 자국이 묻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애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좋겠어. 애들도 쌍둥이라니 복 받았네. 근데 언니,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친구 한 명이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과일을 깎던 손을 잠깐 멈췄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우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야.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애들 좀 봐주고 계셔. 칼을 든 손이 떨렸다. 도와주시는 분?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내 눈을 슬쩍 피하며 친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애들 어린이집 보내니까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가더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나는 다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칼날이 손가락을 스칠 뻔했다. 사과 껍질이 두껍게 잘려나갔다.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누구 애를 몇 년째 키워주는데. 전을 다 부치고 과일을 접시에 담아 내놓고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쓰는 방은 원래 창고였던 곳이었다. 창문도 작고 이불을 접어 올리면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환기도 잘 안 돼서 늘 눅눅한 냄새가 났다. 거기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얼마 후 며느리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아까 그건 그냥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괜히 시어머니랑 산다고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냥 넘어가 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시골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언제 내려가? 애들 좀 더 크면 내려오지 뭐. 거기서 손주들이랑 있는 게 좋잖아. 나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4년째, 5년째가 되어갈 무렵 나는 이제 이 집의 가구처럼 되어 있었다. 아침마다 자동으로 일어나고 자동으로 밥을 짓고 자동으로 아이들을 챙겼다.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잠들기 전 10분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할미 배고파? 할미 쉬해. 쌍둥이들은 나를 엄마보다 더 많이 찾았다. 그게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숨을 쉬고 살아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내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아들은 가끔 엄마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지만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아, 예.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과수원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내려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어디를 다치셨어요? 허리하고 다리를 많이 다치셨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다치셨대. 나 내일 아침에 내려가야겠다. 아들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근데 내일 애들 어린이집 가는 날인데 아빠 많이 다치셨어요? 허리랑 다리래.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래도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여기 애들 봐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발로 이 집을 나가는 거였다. 짐을 싸면서 창고 같은 방 구석에 놓인 내 물건들이 보였다. 낡은 옷가지, 시골에서 가져온 반찬통, 손주들 사진 몇 장.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 그렇게 내가 아들 집에 올라온 지 5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식탁, 세탁기, 청소기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다고 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이고, 왔네. 빨리 병원 가봐야 될 끼다. 남편 혼자 있어. 어디 병원이에요? 읍내 큰 병원. 허리를 많이 다쳐서 수술도 해야 될 수 있대. 짐을 집에 던져놓고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다. 여보, 남편이 나를 보더니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여?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 얼굴에서 미안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다.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다. 네가 서울 안 올라갔으면 내가 혼자 이것저것 하다가 이 꼴까진 안 됐을 끼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손주 보러 간 건데. 알아. 알긴 아는데 그래도 5년이나 집을 비우면 집 살림이 어떻게 되겠노? 과수원도 혼자 하려니까 힘들고.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갔다. 아침엔 병원에서 남편 식사를 챙기고 낮엔 집에 가서 과수원을 둘러보고 저녁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 누워 남편 옆에서 잤다. 한 달쯤 지나니 남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걷기는 힘들었다. 퇴원은 했지만 집에서도 계속 누워 지내야 했다. 과수원을 둘러보니 나무들이 많이 늙어 있었다. 5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가지들이 뒤엉켜 있었고 병든 나무도 여러 보였다. 수확이 작년 절반도 안 되더라.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이제 있으니까 내년엔 나아질 거요. 내년엔 내가 걸을 수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많이 안 좋으시다. 한번 내려올 수 있나? 엄마,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다음 주말이 되어도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다. 전화를 하니 죄송해요, 엄마. 애들이 감기 걸려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다. 며느리야, 아빠 많이 힘들어 하신다. 애들이라도 한번 보면 힘이 나실 텐데. 어머니,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시간이 안 맞아요. 차라리 거기서 요양병원 알아보시면 어때요? 서울로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돌볼 수도 있고요. 요양병원은 아빠가 싫어하실 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저희도 바쁜 거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서울로 모시고 오라니. 그럼 누가 돌보겠나? 또 나겠지.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열이 나기 시작했다. 병원에 데려가니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입원을 다시 해야 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무슨 소리여, 왜 미안해. 네 고생만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네. 무슨 소리여.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 애들은 바쁘지? 그래, 바쁘대. 그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살기 바쁜 법이지. 손주들은 잘 크고 있나? 잘 크고 있어. 걱정 말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곧 나아지면 서울 올라가자. 손주들 얼굴 보러.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감았다. 갑자기였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부고를 돌렸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 뭐?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가셨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목소리도 섞여 들렸다. 엄마,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들은 그날 오후에 도착했다. 혼자였다.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못 왔어요. 내일 올게요.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남편이 과수원이라면서 사람들한테 인심 쓴 게 많았다. 아들은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계속 휴대폰을 봤다. 회사 일인가 싶었다. 이튿날 며느리가 왔다. 쌍둥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어머니,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장례식장은 좀 집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상복을 입었지만 화장은 그대로였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뒤에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장례식 첫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죄송한데 저 내일 올라가야 돼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장례가 3일장인데? 알아요. 근데 진짜 안 가면 큰일 나요. 마지막 날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 가거라.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다. 며느리도 함께 갔다. 어머니, 저희는 애들도 있고 해서요. 마지막 날 다시 올게요. 마지막 날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하니
엄마, 죄송해요.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발이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 몇 명이 함께했다. 아들 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문객 한 분이 작게 말했다. 요즘 애들이 다 저래. 부모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 하고. 그 말이 귀에 박혔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남편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서울 안 갔어야 했는데 네 혼자 고생하게 했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과를 한 아름안고 웃고 있는 남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만 왔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이라 통화 힘들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지금 운전 중, 지금 미팅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나는 혼자 집을 지켰다. 과수원도 돌보고 집 청소도 하고 밥도 해 먹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내가 서울에서 5년 동안 살 때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 애들 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숨 쉴 틈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나한테 시간이 생기니까 애들은 시간이 없다고 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관공서에서 우편이 왔다. 지구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 안내. 봉투를 뜯어보니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동네 이장님께 여쭤봤다. 아, 이거 재개발 들어온다 하는 거요. 여그 일대가 다 개발 구역이 됐어. 그럼 우리 집도? 그렇지. 집하고 과수원 다 보상받게 될 기다. 보상금도 꽤 나올 거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글쎄, 땅값이랑 집값 합치면 한 5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5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했다. 50억이요? 그래. 여그 과수원 땅이 넓지. 요즘 개발 들어오면 땅값이 확 뛰니까. 복 받았네,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다시 봤다. 공시 예정 금액 50억 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어봤다. 10억, 100억, 50억. 이게 사과나무 값이라고? 실감이 안 났다. 평생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50억이라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아이고, 그 소식 들었어? 보상금 나온대? 그래요, 50억이라는데 실감이 안 나요. 아이고, 이젠 고생 끝이네. 자식들 잘해줄 거 아입니까? 요즘 애들도 돈 앞에서는 효도하더라. 걱정 말고 편하게 사소.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밤이 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다. 여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내가 남은 생에 뭘 그리 많이 쓰겠나. 그렇다고 애들한테 다 넘기자니 그동안이 자꾸 생각났다. 똥기저귀를 빨던 욕실, 도와주시는 분이라던 며느리 말, 창고 같은 방, 장례식에도 끝까지 오지 않았던 아들.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다. 여보, 나 없는 뒤에는 이 돈이 저 애들한테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새벽까지 뜬 눈으로 앉아 있다가 결론을 내렸다. 아들 생일이 한 달 후였다. 그때 서울에 올라가서 직접 말하고 통장 정리를 해줘야겠다. 내가 한 번만 더 잘해주면 애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 사는 게 나아지지 않겠나? 작은 환상이 피어올랐다. 쌍둥이 손주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안아주는 모습.
아들이 엄마 정말 감사해요라며 눈물 흘리는 모습. 과수원에 남은 사과나무에서 마지막으로 사과를 땄다. 남편과 함께 키우던 나무들. 이젠 늙어서 열매도 많이 안 달렸지만 그래도 예쁜 것들만 골라서 상자에 담았다. 복숭아도 몇 개 따서 같이 담았다. 손수 말린 과일도 챙겼다. 이건 돈보다도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다. 버스표를 끊으면서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들고 가는데 웃으면서 하룻밤 묵고 올 수 있겠지. 출발 전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이번엔 잘 될 거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다. 아들 생일 전날 나는 과수원에서 마지막 수확을 했다. 보상금이 들어오면 이 땅도 이 나무들도 다 사라질 거였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따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다. 나무마다 돌아다니며 예쁜 것들만 골랐다. 붉게 익은 것, 상처 없는 것. 손으로 만져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조심스럽게 땄다. 상자에 하나하나 담으며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이게 마지막일 거요. 우리가 함께 키운 마지막 사과다. 복숭아도 몇 개 담고 집에서 말린 과일도 챙겼다. 상자를 꽁꽁 싸매고 끈으로 묶었다. 가방에는 서류 봉투를 넣었다. 토지 보상 관련 서류, 통장 개설 예정 서류, 도장. 이걸 주면 애들이 좀 편해지겠지.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은 언덕길이었다. 과일 상자가 무거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터미널 입구 바로 앞에서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아!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상자를 놓칠 뻔했다. 상자를 감싸 안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다. 무릎이 먼저 땅에 부딪혔고 발목이 꺾이면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아이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달려와서 부축해줬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상자를 확인했다. 한쪽 모서리가 찢어지면서 사과 두 알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사과를 주워서 다시 상자에 넣었다. 발목을 만져보니 퉁퉁 부어올랐다.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했다. 괜찮아. 집만 가면 돼. 절뚝거리며 버스에 올랐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오늘은 꼭 가야 했다.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4시쯤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갔어 타고 아들 집까지 걸어갔다. 발목은 점점 더 아팠지만 계속 걸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쌍둥이 중 하나가 문을 열어줬다. 할머니 왔다. 아이는 안녕하세요 하고는 다시 거실로 들어가서 휴대폰 게임을 시작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들 생일인데 깜짝으로 왔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저희 엄마랑 동생들도 오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아들 생일인데 엄마가 깜짝으로 올 수도 있지.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다. 엄마, 오늘 회사 사람들도 오고 장모님도 오시는데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래도 내 아들 생일인데. 알겠어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현관에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발목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오다가 좀 넘어졌어.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들은 그 말에 그래요. 조심하세요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과일 상자를 거실 한쪽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벗고 만져보니 퉁퉁 부어서 발등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다. 며느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어머니,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저녁 준비할 게 많아서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시골에서 아침만 먹고 왔다. 버스를 타고 오느라 점심도 못 먹었다. 배가 고팠다.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갔다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지금은 준비할 게 많아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저녁은 나중에 같이 먹죠. 컵라면. 주방 식탁 위에는 이미 배달 음식 전단지들이 펼쳐져 있었다.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랍스터 세트하고요. 스테이크 5인분이요. 회도중 사이즈로요. 나는 컵라면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라면 냄새가 났다. 그래, 나도 예전엔 라면 좋아했지. 포크로 면을 한 입 먹었다. 짜고 뜨겁고 맛이 없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계속 먹었다.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들어왔다. 동생도 함께 왔고 조카 둘도 따라왔다. 언니 생일 축하해. 엄마 오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친정 어머니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선물 상자도 여러 개 보였다. 우리 사위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에어컨을 틀고 짐을 정리했다. 나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랍스터, 스테이크, 회, 피자, 치킨.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다. 케이크도 따로 주문했다며 며느리가 신이 나서 테이블을 세팅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식사해요. 사람들이 식탁 주변에 모였다. 의자는 6개였다. 아들, 며느리, 친정 어머니, 동생, 조카 둘. 딱 6명.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식탁 끝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의자도 없는 자리였다. 아, 의자가 하나 부족한데, 어머니, 죄송한데, 저쪽 소파에 앉아 계실래요? 여기는 좁아서요. 그래.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랍스터 껍질 까는 소리, 와인 따르는 소리, 건배하는 소리. 아들이 친정 어머니에게 와인을 따랐다. 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하는 와인이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 참 좋네. 친정 식구들이 떠들썩하게 먹고 마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아까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바라봤다. 국물은 이미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다. 대화 중에 친정 쪽에서 말이 나왔다. 사위, 시골에 과수원 있다면서? 요즘 재개발 많이 한다던데 한몫 챙겨야지. 아들이 술기운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관심도 없으셔. 나중에 다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겠네요. 애들 학원도 좀 마음껏 보내고. 아, 그리고 이 집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친정 어머니가 웃었다. 아이고, 그럼 효도 제대로 하셔야죠. 시어머니한테 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가방을 쥐었다 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가 느껴졌다. 지금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8시쯤 케이크가 나왔다. 자, 이제 촛불 켜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자, 다들 모여요. 사람들이 케이크 주변에 모였다. 나도 일어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발목도 아프신데 여기 말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저희 엄마만 잠깐 같이 찍을게요. 그래. 다시 소파에 앉았다. 사진 속에는 아들, 며느리, 쌍둥이, 친정 어머니, 동생, 조카들. 나는 없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고 아들이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그 모습을 소파에서 지켜봤다. 밤이 깊어졌다. 10시쯤 되니 친정 식구들이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언니,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우리 엄마도 여기서 주무세요. 좋아, 오랜만에 언니네서 자는 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어디서 자면 되니?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방이 정말 없어서요. 방이? 안방은 저희가 자고요. 작은 방은 우리 엄마하고 동생이 자야 되고 서재는 짐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럼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저기 옥상에 텐트 하나 쳐져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만 주무셔도 될까요? 옥상에? 텐트에서? 네, 죄송한데 거실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자야 해서요. 텐트 안에 매트도 깔려 있고 여름이라 그렇게 춥지도 않을 거예요. 아들이 거들었다. 엄마, 요즘 사람들 옥상에서 캠핑하고 그래요. 하루만이니까 그냥 텐트에서 자요. 엄마 캠핑 좋아하잖아요. 나는 캠핑을 해본 적이 없었다. 텐트가 어디 있는데? 옥상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다. 나는 가방을 들고 며느리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목이 아파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다. 옥상 문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왔다. 콘크리트 바닥 한쪽에 낡은 텐트 하나가 쳐져 있었다. 접이식 텐트였다. 옆에는 빨래줄이 쳐져 있고 빨래 몇 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요. 안에 매트 깔려 있어요. 담요도 하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텐트 지퍼를 열어 보였다. 안을 들여다보니 얇은 매트 하나와 여름 이불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럼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나는 텐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어렴풋이 들렸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매트는 얇아서 콘크리트 바닥의 딱딱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바닥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텐트 안은 후텁지근했다. 이불을 펴고 가방을 옆에 놓았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벗고 만져봤다. 퉁퉁 부어서 까만 멍이 들어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방을 열어서 서류를 꺼냈다. 토지 보상 안내서 50억 원. 50억을 들고 왔는데 나는 지금 아들 집 옥상 텐트에 누워 있다. 아래층 안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진짜 다행이지? 이번에 보상금만 잘 받으면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니까 대출도 갚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시골집은 뭐 어차피 언젠가 정리해야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 집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게 다 니네 거지. 그 말이 텐트 안까지 들려왔다. 나는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텐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텐트 천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나는 매트 위에 누웠다. 딱딱한 바닥, 얇은 이불,
눅눅한 공기. 5년 동안 똥기저귀를 빨고 식모처럼 일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 장례식에도 끝까지 오지 않았던 아들. 그리고 오늘 컵라면 한 그릇, 식탁 밖 사람, 사진 속에서 빠진 나, 그리고 옥상 텐트. 이 돈을 주면 뭐가 달라질까? 천장을 바라봤다. 텐트 천 너머로 별이 몇 개 보였다. 아니지. 아무것도 안 달라져. 오히려 더 당연하게 여기겠지.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내 아들 집 옥상 텐트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내 평생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텐트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누워보려 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의 딱딱함이 등과 허리를 찔렀다. 얇은 매트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돌아눕고 다시 돌아눕고 결국 일어나 앉았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샤워기 소리, 방문 닫히는 소리. 저 사람들은 다 방에서 자고 있겠지. 에어컨 바람 쐬면서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밤바람이 텐트 천을 흔들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이 천막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왔다. 나도 이 집을 위해 산 사람이었는데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해, 쌍둥이가 태어나고 밤낮이 바뀐 전쟁 같은 날들. 새벽 2시 수유, 4시 기저귀, 6시 젖병 소독. 잠은 사치였다. 하루가 온통 쌍둥이였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들은 출근하면 밤늦게 들어왔다. 엄마, 당분간만 도와주세요. 당분간이 1년이 되었다. 둘째 해, 기저귀, 걸레, 수건, 아이들 옷. 빨래는 끝이 없었다. 며느리가 건넨 빨래 바구니. 그 안에 섞여 있던 며느리 속옷들. 어머니 손이 더 세셔서 그런지 어머니가 빨면 하얗게 잘 빠지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려 애썼었다. 그래, 내가 힘이 세긴 하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었다. 욕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똥 묻은 기저귀와 며느리 속옷을 함께 빨던 그 모멸감. 셋째 해, 어린이집 등원, 하원, 장보기, 집안일. 풀타임 식모였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쌍둥이를 데리러 갔던 날. 우산을 아이들에게 씌우고 나는 온몸이 젖은 채 걸어왔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카페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흠뻑 젖으셨어요? 요즘 날씨도 보고 다니셔야죠. 넷째 해,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왔던 날. 언니,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아, 우리 집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날 나는 시어머니에서 도우미로 강등되었다. 사진 속에서도 식탁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에서도 지워졌다. 다섯째 해, 남편이 과수원에서 떨어져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급히 내려갔다. 엄마, 그래도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올라오세요. 여기 애들 봐줄 사람 엄마밖에 없잖아요. 남편 장례식에도 끝까지 오지 않았던 아들. 죄송해요, 엄마.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자식이라 그래도 손주라. 나는 그 말 하나 붙잡고 5년을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라는 말로 나를 달랠 수가 없었다. 텐트 입구를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아래층 아들 집 창문을 올려다봤다. 불은 다 꺼져 있었다. 저 집에 오늘 내가 50억을 들고 들어간다. 몇 달 전이 떠올랐다. 관공서에서 온 우편. 토지 보상 안내. 50억이라는 숫자.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사과나무 값이 50억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했다. 이젠 고생 끝이네. 자식들 잘해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 돈을 주면 애들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남편이 죽기 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자식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당신 노후 먼저 챙겨. 남으면 그때 나눠줘.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아니야, 우리 애는 안 그래 하고 생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 통장을 내줄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었다. 과일 상자 깊은 곳에 통장과 인감, 서류 봉투를 넣어서. 하지만 어젯밤 옥상 텐트에서 컵라면 한 그릇, 식탁밖 사람, 사진 속에서 빠진 나, 그리고 이 텐트. 그래도 줘야 하나 아니면 오늘 여기서 저 애들이 진짜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만 더 보자.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서 출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텐트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발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만 했다. 현관 앞에서.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다. 어머니, 아직 안 가신 거예요? 반가움은 없었다. 당황과 귀찮음이 섞인 표정이었다. 어제는 못 내려갔지. 다리가 이래서 오늘 낮버스 보고 내려가려 한다. 아, 네. 며느리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텐트에서 밤새 주무셨어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먼저 묻어나는 말투였다. 그래. 잘 잤다.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우리가 뭐 다른 데 마련해 드렸을 텐데. 어디를? 어제 너희가 날 텐트로 보냈잖아. 말은 삼켰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은 어제 남은 고기와 랍스터를 데워서 먹었다. 케이크도 꺼내서 나눠 먹었다. 나는 부엌 구석에서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었다. 쌍둥이가 학원 가기 전 나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할머니, 안녕히 가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5년 동안 업어 키운 아이들인데 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 오늘은 끝까지 볼 거다. 내들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아침 정리가 끝나고 집안이 조금 한가해졌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사실 나 오늘 줄 게 있어서 서울 온 거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과일 상자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와 통장을 꺼냈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동네 알지? 과수원 하던데. 거기가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카더라. 보상금이 크더라. 나 혼자 쓰고 죽기엔 과분할 만큼.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눈을 빛냈다. 얼마나 나왔는데요? 요즘 보상은 뭐 몇 억은 기본이라던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한 50억쯤 된다 카더라. 공기가 바뀌었다.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고 아들의 얼굴에 미묘한 계산이 스쳤다. 친정 식구들이 웅성거렸다. 어머, 세상에 50억이요? 아휴, 큰아드님 효자 되겠네. 어머니 모시면 그 돈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급히 말했다. 엄마, 그런 큰 돈이 생겼으면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위험하게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차라리 올라오세요. 여기로 아예 오셔서 같이 살아요. 어제 텐트에 재웠던 아들이 갑자기 나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 며느리도 거들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전입하시고 50억이면 우리 식구가 조금만 아끼면 다 같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그쵸, 여보? 어젯밤 텐트에서 자던 나를 보던 눈빛이랑 지금 통장을 보는 눈빛이랑 뭐가 이리 다르냐?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 내가 그 돈을 다 너희한테 줄 생각으로 올라온 건 맞다. 근데 한 가지만 묻자. 어제는 내가 누구였지? 아들이 당황했다. 어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어제 내 처가 식구들이랑 와인 마시고 케이크 자를 때 난 옥상 텐트에서 밤새웠다. 그때 나는 너희 눈에는 뭐였어? 며느리가 변명했다. 어머니, 그건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방이 없어서? 친정 식구 잠자리는 있는데 내 잠자리는 없었다 이 말이지? 그게 미리 연락을 하셨으면.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하자. 변명 안 들어도 된다. 5년 동안 애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고 며느리 속옷까지 손빨래하던 그 사람은 누구였지?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던 그날 나는 누구였지? 아들이 말을 더듬었다. 엄마, 그건 그땐 우리가 몰라서. 몰라서? 5년 동안 몰랐다? 아니지. 알았어. 다 알면서 그렇게 한 거지. 편하니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쁘고 힘들어서. 너희가 바쁘고 힘든 5년 동안 나는 뭐였지? 나도 사람이요. 나도 힘들고 외롭고 아프다 이거요. 친정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사돈. 일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나는 봉투와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애들은 내 손주니까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내가 알아서 줄 거다. 근데 그건 지금의 너희에게 주는 돈은 아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엄마가 50억 있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어제는 왜 날 텐트로 보냈지? 오늘은 왜 같이 살자 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텐트에서 밤새 알게 됐다. 이 돈, 내들 손에 들어가면 나는 다시 도와주시는 분 취급받으면서 늙어 죽겠지. 며느리가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뿌리쳤다. 나는 이제 내 남은 날을 나를 위해 쓴다. 쌍둥이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저 애들한테는 나중에 진짜 사람답게 자라서 자기 할머니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할 줄 알게 되면 그때 할미가 남겨둔 게 있다는 것만 알게 될 거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발목은 아직도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다. 아들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래도 일부는.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나는 이 집의 문을 나가면서 50억보다 더 큰 것을 지키기로 했다. 남은 날의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보아줄 마지막 얼굴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방은 작지만 온전히 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창문 밖으로는 나무 한 그루가 보이고 저녁이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침에는 라디오를 틀고 천천히 밥을 해서 혼자 먹는다. 남편 사진을 휴대폰에서 한 번씩 넘겨본다.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 사과를 한 아름안고 웃던 남편. 여보, 나 이제 좀 나답게 살고 있어. 가끔은 근처 복지관에 나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수다를 떤다. 그분들도 다들 사연이 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혼자지만 외롭지는 않다. 적어도 텐트에서 밤새 떨던 그날보다는 훨씬 덜 외롭다. 50억은 이렇게 나눴다. 일부는 내 의료비와 생활비로 나눠두었다. 남은 날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일부는 남편 이름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다. 여보 이름으로 공부하고 싶은 애들 몇이라도 도와주고 싶더라. 그리고 일부는 쌍둥이 명의의 통장으로 만들어 조건을 걸어두었다. 20살이 되어 직접 찾아올 수 있게. 할미 얼굴 기억하고 진짜 사람답게 자라서 온다면 그때는 기꺼이 내 손주에게 주고 싶다. 아들 부부와는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명절에 한 번쯤 안부 전화가 온다. 쌍둥이가 가끔 영상통화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한다. 진짜 보고 싶으면 나중에 너희 힘으로 찾아와라. 그때까지 할미는 건강하게 있을게. 어느 봄날 남편 산소를 찾았다. 과수원이 있던 자리는 이미 공사 펜스로 둘러쳐져 있었다. 산소 근처에만 새로 심은 나무 몇 그루가 남아 있었다. 묘 앞에 과일 한 봉지와 쌍둥이 사진을 올려두었다. 여보, 나 이제 나도 나를 좀 챙기면서 살기로 했다. 서운해 말고 잘했다 한 번만 해주라.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식집 옥상 텐트가 아니라 나도 내 방 하나쯤은 가질 자격이 있더라. 혹시 화면 너머에 나처럼 텐트에서 밤새우던 어머니, 아버지 계시나요? 아니면 그 텐트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준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당연함 때문에 오늘도 어디선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으신지 오늘 저녁 한 번 더 안부를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옥상에서 주무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방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